윤정화는 도서관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40년간 매일 지나던 그 문이 이제는 영영 닫혀버렸다. 68세 평생을 사서로 살아온 그녀에게 퇴직은 마치 긴 문장의 마침표 같았다. 이제 진짜 내 시간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밀린 독서, 작은 화단 가꾸기, 평생 미뤄둔 여행들. 조용히 책과 함께하는 노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그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져 들렸다. 최악의 경우 간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화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간이식. 그 단어는 너무 무겁고 현실감이 없었다. 돌아와서도 정화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몸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막막함이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지? 평생 계획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저녁 무렵 정화는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았던 통장들을 꺼내놓고 앉았다. 퇴직금과 연금,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지만 큰 수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무엇보다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정화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먼저 연락하지 않던 그녀였기에 아이들은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말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구나. 너희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정적이 길었다. 정화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주말 큰아들 성민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으로 봐서 어머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듯했다. 엄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화는 차분히 검진 결과와 의사의 말을 전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계산이 시작되었음을 정화는 읽을 수 있었다.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해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만약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면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을 판다? 이 집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 마련한 곳이고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회복 기간까지 생각하면 지금 가진 돈으론 부족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호 유학 문제도 있어요. 이미 합격 통지서도 받았는데 갑자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손주의 유학비를 위해 자신의 집을 팔자는 말인가? 물론 준호의 미래도 중요하다. 하지만 왜 그 몫을 자신의 생명을 위한 돈에서 떼어내야 하는가? 이틀 후 작은 딸 지연이 찾아왔다. 그녀의 제안은 또 달랐다. 엄마, 오빠 말도 일리가 있지만 차라리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어때요?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안전하잖아요. 요양병원? 맞아요, 엄마.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간병 걱정도 없고 우리도 안심이고요. 집은 당분간 비워두시다가 나중에 상황 보고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정화는 어이가 없었다. 큰아들은 집을 팔자 하고 작은 딸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라 한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연아, 엄마가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니?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에 계시면 24시간 관리받으실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화에게는 마치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의 제안은 모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제안도 정화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잃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까?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정화는 새벽에 일어나 오랜만에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향기가 퍼지자 문득 퇴직 전 도서관에서 만났던 노인 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선이, 자식들이 집도 팔고 돈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흐느끼며 했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깝게만 여겼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자식에게 다 줬더니 내 자리는 없더라. 정화는 찻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마당에 장미가 아직 피어 있었다. 남편이 심어준 그 장미를 매년 돌보며 살아왔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누가 이 꽃들을 돌볼까? 또 다른 독자가 했던 말도 기억났다. 내가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방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런 작은 자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치래요. 그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다가 결국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정화는 그때 혼자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정화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아이들 사진이 걸린 벽,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 빼곡한 서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자 정체성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메뉴로 식사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 안전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진정 살아있는 것일까?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불편하고 위험 부담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 정화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아가며 적어둔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가고 싶다. 그날의 다짐이 지금도 유효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그 다짐을 실천해야 할 때였다. 정화는 결심했다. 자식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집을 팔지도 않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 순간 정화는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자식들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정화였지만 막상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며칠 고민 끝에 그녀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복지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지만 제시하는 방안들은 뻔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모두 정화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때 옆에서 상담을 듣고 있던 한 여성이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공공건강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공공건강주택이요? 네, 저는 시민단체에서 노인 주거 문제를 다루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박혜진은 4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화에게 찻집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공건강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기존 복지시설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화는 귀를 기울였다. 일단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그리고 집 자체가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비상벨 시설도 갖춰져 있죠. 그런 곳이 정말 있나요? 물론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전한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대로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정화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해서 안전 확인과 생활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근처의 보건소나 병원과 연계된 정기 건강검진 시스템도 있고요. 박혜진은 태블릿을 꺼내 실제 건강주택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깔끔한 원룸과 투룸 구조의 집들이었다. 요양원과는 전혀 달랐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65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특히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우선순위를 주죠. 정화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망이 있는 생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박혜진이 잠시 망설였다. 가족들 동의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 의사가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더 원활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다. 드디어 찾은 완벽한 대안이었지만 또다시 가족들과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화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날 밤 정화는 인터넷으로 공공건강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 입주자들의 후기도 읽어보고 신청서 양식도 내려받았다.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굳혔다. 정화는 신청서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런 곳에 들어간다고? 성민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니 체면이 말이 안 돼요. 지현도 격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3개월 후 입주 승인 통지를 받았다. 자식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입주하던 날, 정화는 혼자였다.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이사 도움조차 거부했다. 하지만 정화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15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환하게 만들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주방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활지원사 김미경입니다. 입주 일주일 후 약속대로 생활지원사가 찾아왔다. 50대의 따뜻한 여성이었다. 불편한 건 없으시죠?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고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생활 상담이 생각보다 든든했다.
무엇보다 간섭이 아닌 지원이라는 점이 좋았다. 한 달이 지나자 정화는 용기를 내어 작은 시도를 했다. 건물 1층 커뮤니티실에서 독서 모임을 제안한 것이다. 전직 사서셨다고요? 그럼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젊은 작가들 소설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다. 모두 정화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었지만 각자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전 간호사였고요. 요즘 혈압약 때문에 고민이. 매주 화요일 오후 작은 독서 모임이 열렸다. 책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때로는 건강 정보도 공유했다. 정화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정화의 간 수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 검진,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어느 가을날 정화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았다. 엄마, 성민이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다. 왜 왔니?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성민은 정화의 새 살림을 둘러보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했던 것이다. 지연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걸 막으려 했다고. 며칠 후에는 지연도 찾아왔다. 손주 준호까지 데리고 왔다. 할머니, 여기가 새 집이에요? 멋있네요. 준호의 순수한 반응에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기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편의만 생각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정화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단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나이들미 축소가 아닌 두 번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 보인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화는 내일 독서 모임에서 나눌 새 책을 펼쳤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